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자, 이슈 픽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이슈 길잡이는 저와 함께 일하는 엄상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네, 어색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2일이었잖아요. 우리 지역 부안 지역에 계기관 측 이래 전북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 이게 4.8이었죠, 규모. 맞습니다. 강진이 있었는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느꼈습니다. 엄상현 기자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네, 그 시간에 일단 제가 9시에 출근이었어요, 그날이. 네. 그래서 그때 지진 발생 시각이 8시 26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집을 나서기 바로 직전.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네네. 건물이 흔들리고 갑자기 핸드폰이 심하게 울어대는 그런 상황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요. 뭐 9시 출근이면 8시 반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 시간에 저는 그래서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예. 정말 사무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 건물을 아주 큰 뭐 덤프 트럭 같은 게 그렇죠.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사실 이제 뭐 대피 요령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기자다 보니까 빨리 속보를 준비하고 아, 네, 대비를 했습니다. 저는 빨리 대피를 해야 되나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대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사실 우리 지역 전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규모가 큰 지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전북 같은 경우는 지진의 안전지대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인식들이 깨진 또 순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 요령을 숙지하는 분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엄상 기자는 압니까? 저도 뭐 기사를 썼기 때문에 알았지 예. 그렇지 않고는 잘 몰랐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정부에서는 안전 디짐돌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 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만 좀 관심을 받다가 나중에는 또 이게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게 좀 네.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사실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사진이기도 할 텐데 사진 영상이기도 할 텐데 그 부안에 있는 초등학교인가요? 네네네. 아이들이 학생들이 빠르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맞아요. 야 이거 어른보다 낫다. 예. 우리가 과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엄상 기자는 학교를 한 번 더 가져야겠네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좀 배울 필요가 있고.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예전에 경주, 포항 지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2016년, 2017년 있었는데 그때 사실 지금보다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지진 관련된 재난 교육들을 꽤 열심히 시키고 있는 것 같고 예. 학생들은 그래서 많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는데 매 분기마다 예. 매 때가 되면 이 지진 관련된 교육들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지진 이후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뭐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경주나 포항 지진 때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생존 가방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련 보험도 굉장히 문의가 많고. 생존 가방 같은 경우는 네. 그 말씀하셨던 경주 포항 지진 때 그때 이제 많이 관심을 받다가 사실 또 관심이 없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관심이 생긴 건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한 가격대를 보면은 네. 2, 3만 원대에서 한 30만 원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폭넓게 있는데 내용에 보면은 들어간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랜턴이나 마스크, 뭐 응급 구급, 뭐 담요 이런 것들 네네네. 응급 상황이 그 재난 상황에 고립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키트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들을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난이 나면 물론 개인들이 준비를 하는 것, 그다음에 대피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좀 예. 뭐 이런 그 뭐 생존 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지진이 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네네.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는가. 네.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가. 특히 그 저소득층이나 뭐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들에게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전입할 때 어떤 지자체를 보면 태극기도 주고 이런 선물도 주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런 좀 아. 키트를 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진을 예측하기라는 불가능하다. 예. 예,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는 건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비하는 거, 예방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얘기하니까요. 뭐 지자체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대비를 해놔야겠다. 같이 한번 그런 생각이- 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이죠. 맞습니다. 2013년에 전주완주 통합. 그러니까 물론 전주완주 통합이 그동안 총 3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는데 예. 가장 최근에 무산된 게 2013년이니까 11년 만에 전주완주 통합 열차가 다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방산이 한번 바뀌었네요.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사실은 찬반 논란, 갈등들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양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양상은 올해 초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네네. 총선을 거치면서도 증폭된 느낌이 있고요. 일단 그 찬성 쪽에서 먼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네. 완주군 지역의 군민들에게 찬성 서명부를 지금 받아서 완주군에 지금 전달을 한 상태고요. 전주시에도 지금 전달을 한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찬성 쪽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언론도 노출이 되고 하다가 반대 쪽에는 사실 그동안 많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완주군 의회가 최근 열린 그 정례회에서 네. 그 통합 반대 결의문을 의원들 만장일치로 채택을 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그 반대하는 단체에서도 완주 지역에 있는 반대하는 단체 김대중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쪽에서 또 반대한다는 그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주민투표 서명부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 이후의 절차는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서명은 현재 지금 완주군의 경우에는 6,100여 명이 지금 찬성에 서명을 해서 지금 완주군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네. 통합 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은 50분의 1을 넘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어간 거고 앞으로 완주군은 그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요. 또 무효와 관련된 서명이 있는지 그렇죠, 확인 그렇죠. 절차를 거친 후에 네. 이상이 없으면 대통령실 속 지방시대위원회로 이 부분을 넘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단계가 하나 빠졌는데 이게 예.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달이 되면 도지사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면 뭐 다음 달 정도에는 지방위원회로 송부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단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찬반 투표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반대 단체의 주장을 한번 제가 그 음상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시군 통합의 성공 사례로 청주청원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전주시에서도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도 청주청원 사례를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청주 청원 사례가 지금까지는 그 통합 행정구역 통합의 아주 좋은 사례로 지금 많이 찬성하는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로 드는 상황인데요. 그 앞서 언급해드렸던 김대중 재단 완주군 지회가 실제로 구청원군에 가서 네. 무작위로 도시 3개를 찍었어요. 읍면을. 네. 그래서 그쪽에 가서 흩어져 가서 주민들 인터뷰한 거죠. 그런데 한 40명 정도, 38명, 40명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거의 한 90% 정도가 네네네. 너네는 통합하면 안 된다. 내가 통합을 해보니 안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물론 이제 김대중 대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른 네네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안 좋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그 농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라는 그렇죠. 점, 그리고 예산 내 차별이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개발 행위에 대한 애로, 네. 그리고 그 행정 복지에 대한 애로인데 행정 복지 같은 경우는 시청을 한번 가려면 예전보다 많이 멀어졌겠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 이제 대중교통 통합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답했고요. 이게 사실 완주군 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는 주장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게 주민 서명부가 전달됐고 지방위원회 가면 이제 절차는 쭉 이제 밟아지기 예,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사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시청을 방문해서도 관련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한다.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니까요. 예. 다만 완주 군민이 상처받는 일은 나중에 통합이 되더라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통합에는 이제 절차에는 시동이 걸렸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이 전동 킥보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취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많이 보도도 했는데 전주시가 앞으로는 도심에 방치돼 있는 거 막 넘어져 있고 예,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전동 킥보드를 견인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 그 신고나 아니면은 그 적발을 하면 네. 일단 무선 견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선 견인을 해서 네. 운영사 그냥 업체에 네. 한 대당 2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를 통해서 업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그 킥보드가 많이 좀 지금보다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시민들의 의식도 네.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식도 좀 네네네. 개선돼야지 않을까 저는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킥보드가 특히 전주 지역만 놓고 보면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급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2019년의 기준을 보면은 그때 한 개 업체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네. 한 개 업체가 100여 대 정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 개 업체로 불어났고요. 킥보드 대수는 3,700여 대, 어허. 3,800여 대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몇 배가 늘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요. 한 5년, 6년, 3년? 5년 새에 예, 그렇습니다. 예. 4, 5년 새에 한 38배가 늘어난 거니까 상당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전동 킥보드도 있고 전동 자전거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대부분 개인형 이동 장치 PM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여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출발지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그냥 이제 자기는 대여가 끝났으니까 대충 방치해놓고 가는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좀 적당한 곳에 잘 방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보행자의 안전이나 아니면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고도 많이 늘었다죠. 그렇습니다. 전북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 지난 2020년에 킥보드 관련 사고가 PM 사고가 9건에 불과했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51건, 그러니까 3년 사이에 6배 가까이 늘었고요. 사고가 늘어난 만큼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그 만 16세 이상은 그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만이 킥보드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길거리 보면은 그 16살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럼요. 초등생도 타고 다니는 것 같던데. 네. 이게 네. 그 인증 시스템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나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성년자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16살 미만도 아무렇지 않게 빌릴 수 있는 거죠. 뭐 신분증 그 부모님 거나 아니면 부모님 거. 뭐 갖다가 하면 바로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취재할 때 한번 네.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뭐 부모님 거 신분증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증 절차 같은 건 좀 까다롭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운전하다가 정말 열불 나는 경우인데 막 진짜 그 거의 4차선 도로를 예. 거의 뭐 그냥 횡단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아이들은 그냥 정말 호기롭게 탈지 모르겠지만 뭐 사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실 되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 좀 집에서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당연히 우리가 전동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탈 때 음주 상태에서 타면 안 됩니다. 차 음주운전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 면허증이 필요한 거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워낙 이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 특히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 우리가 모두 다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교통 전문가들은 사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이 속도를 조금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속도가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라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사고가 많이 나고 문제가 되니까는 이 부분을 좀 20km로 좀 하향해야 된다 네네네.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고요. 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네네네. 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속도, 그러니까 한 15km 정도로 시속 줄여야 네네.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사고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들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엄상희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